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4년 7월에 업로드된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7월 4일에 업로드된 일본의 일가족 실종 사건 영상입니다. 1970년 일본에서 벌어진 어느 실종 사건. 이날 사라진 사람은 30대의 주부 그리고 그녀의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 사람이 사라지기 전 그녀의 남편 역시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이후 남편이 숨겨온 정체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에서 벌어진 어느 가족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3년 12월 도쿄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어느 건물. 이곳에 30대의 주부였던 와타나베 히데코가 두 아이와 함께 방문한 것은 남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6개월 전부터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고 다이키였으며 회사에 다니던 일반적인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와타나베와 두 아이는 이 건물을 방문한 날 연기처럼 감쪽같이 일본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을 찾기 위해 방문했을 뿐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먼저 실종된 남편을 포함해서 일가족 전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라진 와타나베 히데코와 남편 고 다이키가 만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타나베는 어느 식당의 종업원이었고 고 다이키는 해당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어 1967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첫째를 낳았고 1970년에 둘째가 태어나 네 식구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요. 남편 고 다이키는 제일 한국인이었으며 한국 이름은 고 대기였습니다. 그는 도쿄에 위치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던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인을 부르고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고 씨는 잠시 일이 생겨 집을 떠나야 하는데 돌아올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살라며 돈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건넸던 돈은 약 1200만엔, 현재 가치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데요. 실제 물가를 고려하면 더 큰 가치를 지닌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꺼낸 제안이 무척 황당했지만 부인 와타나베 히데코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요. 남편 고 다이키의 태도가 무척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준 돈을 받고서 영문도 모른 채 아이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남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연락 자체가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녀의 남편 고 다이키는 실종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그녀는 남편을 잊을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근처 신사에 가서 점을 봤다고 합니다. 점괘의 결과는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나왔다는데요. 이 점괘를 보고 그녀는 남편을 찾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1973년 12월 그녀는 다시 도쿄로 향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요. 아이들이 남편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에 혹시나 회사에 있다면 만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고 다이키가 다니던 회사의 이름은 유니버스 트레이딩이란 이름의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남편 고 다이키가 다니던 이 유니버스 트레이딩은 겉으로는 무역회사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사실 북한의 첩보기관이 세운 위장회사였는데요. 직원 30명 중 와타나베 히데코의 남편을 포함한 임직원 약 10명 정도가 북한의 공작원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스파이, 간첩들이었습니다. 남편 고 다이키 역시도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일반 회사원 직책으로 위장한 채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제공하고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납치하고 제거하는 계획들도 이 위장회사 유니버스 트레이딩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인 도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공작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유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날 회사에 방문했던 그녀와 아이들은 이 방문을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일본의 공안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인 와타나베는 다른 공작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두 아이는 또 다른 공작원의 손에 이끌려서 북한까지 그대로 납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인의 목숨을 빼앗고 아이들을 납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 회사의 고위 공작원이었던 키노시타 요코였습니다. 다른 이름은 홍수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공작원들이 와타나베를 해친 뒤 상자에 돌과 함께 넣어서 어느 특정 장소에 유기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와타나베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와타나베의 남편 고데기가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한 것도 북한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공작원은 실종된 고데기를 평양에서 만났다고 증언했다는데요. 그가 고 씨를 만났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이었다고 하니 일본에서 사라졌던 때와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991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현재는 폐쇄되어 버린 승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정치범 49명의 목록 중에 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의 사상에 반하는 반동분자들, 그리고 인맥과 파벌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 이른바 라인에서 떨어진 이들이 숙청되는 곳입니다. 고데기 역시도 북한의 이런 파벌 싸움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결국 숙청을 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데기와 무척 연관이 깊던 한 인물 때문이었는데요. 고 씨는 유니버스 트레이딩의 실책을 맡고 있던 높은 간부의 최측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부가 세력 싸움에서 밀리면서 다시 북한으로 추방을 당해버리게 되었고 당연히 최측근이었던 고 씨도 숙청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가 숙청의 대상이어서가 아니고 일본의 공안기관에 정체를 오래전부터 들켰으며 이로 인해 그에게 강도 높은 감시가 따라붙었고 이를 눈치챈 공작기관에서 서둘러 그를 북한으로 내보내 수사를 피하게끔 하려는 의도였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안기관에선 전부터 그를 타겟으로 잡고 있었고 고 씨에 관한 정보를 예전부터 수집해오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실종 사건으로 돌아가서 공작원들이 와타나베를 해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관한 가설 중에는 와타나베 히데코가 자신의 남편 고데기가 단순히 제일교포가 아닌 북한의 공작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됩니다. 만약 그녀가 남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회사에 찾아갔을 때 이 사항에 관해 넌지시 말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정체가 들통날 것이 두려웠던 공작원들이 그녀를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입니다. 와타나베의 두 아이는 키노시타 요코, 즉 홍수에의 지시로 인해 그대로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갈 공작원인 50대 여성이 아이들을 속여서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몰래 강제로 북한까지 납치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납북된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며 2007년 납북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납치된 두 아이는 납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납북될 당시에 일본 영주권법에 따르면 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가 있을 경우 북의 우선권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자식들은 일본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적이 달라서 명단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일본에서 납치되었다는 사실만은 명백하므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워낙 오래전에 벌어졌기에 고 씨를 비롯해 두 아이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사실상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와타나베 히데코의 경우 살해당했다는 진술은 있지만 실제로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아서 그녀는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해외의 일반인들을 공작원 교육을 목적으로 혹은 인질로 잡기 위해 납치한 사건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닌 한국에서도 종종 벌어졌습니다. 또 실수로 북한의 영토나 영해, 심지어 해외 대사관에 잘못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자진 월북을 했다면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감시가 심해진 최근에는 이런 사건이 뜸하지만 언제 또다시 비슷한 일이 재발될지 모를 일입니다. 한국에도 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분들 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언젠가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가족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7월 7일에 업로드된 아르네 샤이엔 존슨 사건입니다. 1981년 미국의 코네티컷에서는 특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19살의 10대 남성이었는데요. 집주인을 해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재판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다 라는 변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아르네 샤이엔 존슨 사건입니다. 1980년 코네티컷주의 브룩필드, 이곳에 위치한 어느 주택에 새로 입주한 것은 바로 글라첼 부부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하게 된 집은 조금 낡아 보이기는 했지만 글라첼 가족이 살기에는 알맞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던 탓에 집 내부는 따로 청소가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대청소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시 12살이었던 데이비드 글라첼은 집의 지하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이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낮 시간이었던 데다가 가족들도 모두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군말 없이 지하실로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지하실로 내려간 그에게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비어 있어야 할 지하실 내부에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던 것입니다. 나이가 무척 많아 보이는 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노인은 지하실로 내려온 데이비드를 밀치며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마음대로 나갈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면 너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데이비드에게 무서운 말을 남기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자신이 겪은 것을 말했지만 가족들 중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글라첼 가족은 며칠 뒤 이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가족들 중 누구도 위층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다락방에 마치 누군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발자국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도둑이나 혹은 침입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 전부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방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누가 들어온 흔적도 그렇다고 숨어있는 흔적도 없었는데요. 며칠 뒤 데이비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는 갑자기 밤에 자다가 일어나 이상한 소리를 내뱉고 알 수 없는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 그럴 때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마저 변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얌전히 잠들어 있던 데이비드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며 소리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데이비드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요. 도저히 스스로 상처를 낼 수 없는 부위에도 상처가 나서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으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데이비드의 부모는 고민 끝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은 것은 에드 워렌, 로레인 워렌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작가이자 저명한 악마학자로 유명했는데요. 이들은 데이비드의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악령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구마의식, 이른바 엑소시즘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그를 둘러싸고 의식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데이비드의 구마의식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고 이 의식을 받은 뒤로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구마의식을 받을 당시에 그레첼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지켜보던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18살의 아르네 샤이엔 존슨이었는데요. 글라첼 가족의 딸이었던 데비 글라첼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구마 의식이 끝난 지 몇 개월 뒤인 1981년 2월 16일, 이날 아르네 샤이엔 존슨은 다니던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약혼녀 데비와 그녀의 두 사촌 여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데비가 일하던 곳이었는데요. 당시 데비 글라첼은 어느 사육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사육장의 주인이자 데비의 사장은 앨런 보노라는 남자였는데요. 동시에 앨런은 존슨이 데비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의 집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앨런은 이들을 보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로 합니다. 존슨과 데비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앨런은 술을 주문했고 꽤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결국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무척이나 취해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데비는 존슨에게 얼른 그를 데려다 주자고 제안합니다. 일단 사촌들과 데비만 먼저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존슨이 혼자 따로 앨런을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집에 도착하고 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앨런은 존슨과 데비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갔는데요. 그가 술에 거나하게 취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했지만 이것은 매우 크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데비는 앨런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술에 취해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두 사촌 여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잠시 보내려던 순간 앨런은 갑자기 두 사촌 여동생 중 한 명을 붙잡고는 놔줄 수 없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비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소리쳤고 뒤이어 들어온 존슨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앨런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데비는 혹시나 사고가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싸움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존슨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머니 칼을 꺼내서 앨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차례 이어진 공격 끝에 앨런은 쓰러졌고 존슨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앨런은 숨진 뒤였습니다. 아르네 샤이엔 존슨은 경찰의 추적 끝에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곧 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재판정에 출석한 것은 존슨의 변호인과 가족들, 사건 현장에 있던 약혼녀 데비 글라첼, 그리고 글라첼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었던 악마학자 에드 워렌과 로레인 워렌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째서 이 재판에 참여한 것이었을까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존슨의 변호인은 그가 멀쩡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악령에 의해 조종을 당한 상태였다고 변호합니다. 다소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들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해줄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 바로 그 에드 워렌과 로레인 워렌 부부였던 것입니다. 워렌 부부는 존슨이 벌인 이 사건이 그가 악령의 빙이 되어 벌어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워렌 부부의 증언과 설명에 따르면 아마도 아르네 샤이엔 존슨이 악령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데이비드의 구마의식 때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구마의식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 존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데이비드의 몸에서 빠져나온 악령이 존슨의 몸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으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데비 글라첼의 증언이 더해졌는데요. 데비는 존슨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면서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외쳤으며 이 소리는 데이비드가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자주 내던 그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소리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존슨 역시도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이 안 나며 자신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악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존슨의 변호사였던 마틴 미넬라는 이런 사실을 주장하며 그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의식이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식을 소지당한 상태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존슨은 범행을 벌일 당시에 이른바 아주 강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원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란 뜻이었는데요.
담당 판사였던 재판장 로버트 켈러허는 이러한 그의 주장과 변호를 그 자리에서 즉시 기각합니다. 일단 그러한 변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 자체도 무척 비과학적이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판례가 한번 인정되면 너도 나도 비슷한 사건을 벌일 확률이 무척 높았습니다. 배심원들 역시도 존슨과 변호인의 주장에 무척 회의적이었고 이대로 가다간 피고 측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존슨의 변호인은 악령 빙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대신 피해자 앨런 보노가 술에 무척 취한 상태로 데비 글라첼과 두 사촌 여동생을 물리적으로 위협했기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란 설명으로 변호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1981년 11월에 다시 열린 존슨의 재판에서 그는 1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한 달 뒤인 12월 18일 최종적으로 열린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채 10년조차 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범수로 복역하여 5년 뒤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비록 법정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지만 과연 정말 존슨이 그와 변호인단의 설명대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사건을 벌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존슨을 검거했던 경관 중에 한 명이었던 고든 페어차일드의 증언에 따르면 존슨은 체포 당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도 술에 취한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해 몇십 분을 대기했다고 합니다. 즉 존슨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악령에 빙의되어서가 아니고 심하게 술에 취해서였을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덧붙여 데이비드의 구마의식에 도움을 주고 또 존슨의 재판에도 참석했던 워렌 부부 역시도 이 사건으로 인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들의 본업은 작가였습니다. 이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고 또 그러한 것들에 관해 많이 저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발언의 설득력이 무척 부족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작가 제러드 브리틀은 1983년 코네티컷의 악마라는 책을 로레인 워렌의 도움을 받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처음부터 책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의 유명세를 키운 다음 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려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이 책이 다시 재출간되자 책의 간접적인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였던 데이비드 글라첼과 그의 가족들은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존슨이 사건을 벌이고 체포되었을 때 워렌 부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면 가족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존슨도 감옥에서 빼낼 수 있다며 여러 가지로 그들을 유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글라첼 가족과의 인터뷰 내용 역시도 책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건 당사자인 존슨과 데비 부부는 워렌 부부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고 오히려 글라첼 가족이 돈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면서 워렌 부부와 작가 제러드 브리트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존슨 본인이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이었던 관계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가지 매체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공포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인 컨저링 3편의 모티브로서 이 사건을 차용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컨저링 3편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이 사건의 내용과 비슷한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컨저링 3편을 못 봤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포영화라서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과연 그의 범행은 정말 악령에 조종당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린 채 홧김에 버리게 되어버린 우발적인 범죄였을까요? 이 사건은 악령 빙의에 관한 사례를 말할 때 현재도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르네 샤이엔 존슨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7월 11일에 업로드된 태국의 시우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7월 23일 태국에서는 조금 특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례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최근에 사망한 사람이 아니고 6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식인마로 악명 높던 시우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우이 혹은 시웨이라고도 불리는 이 남성은 1927년 중국의 광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에 막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태어날 당시 중국 이름은 황리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으며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우이는 특히 몸이 허약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받기도 했으며 나약한 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우이가 체포당하고 난 뒤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그는 어렸을 적 한 승려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승려는 몸이 약한 시우이를 보고 나서 몸이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는데요. 그가 알려준 방법은 고기를 날로 먹는 것, 생고기와 동물의 내장을 섭취하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우이는 날고기를 비롯해서 동물들의 내장을 그대로 먹는 것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시우이가 18살이 되던 해에 그는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는 다른 군인들과 함께 적군의 포위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식량의 배급이 끊겨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시우이는 먼저 숨진 동료 병사의 시신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전쟁이 끝난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이 좋지 못했던 여러 중국인들 중에는 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우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온 지 1년 반 만에 친구들과 태국으로 향합니다. 아마도 미립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46년 12월 28일 그는 태국에 도착합니다. 시우이와 그의 친구는 태국의 프라나콘에 머물렀고 그 뒤 탑사카에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했지만 딱히 정착하여 머무르는 곳이 없었고 늘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농사를 짓고 또 정원사로 근무했다고 전해집니다. 태국에 도착한 지 8년 동안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 원래 몸이 허약했던 시우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는데요.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충고와 함께 전쟁 중에 사람의 시신을 먹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이때부터 그의 범죄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시우이가 범죄의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타겟이 되었던 이유는 몸이 약한 시우이도 쉽게 납치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그가 어릴 적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증오심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첫 피해자는 1954년에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목에 상처만 남고 무사히 도주했다고 합니다. 시우이가 체포된 것은 1958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태국의 라용에서 검거되었는데요. 그는 검거될 당시 현장에서 한 시신을 불태우려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시신은 손분 분야칸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는데요. 체포된 시우이는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자백했다고 밝혀진 그의 범행은 이날 검거된 라용 사건을 포함한 7건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사히 도주했던 첫 번째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부 어린아이들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으로는 시신들의 일부 장기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라진 내부 장기들을 모두 시우이가 먹은 것이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958년 3월 시우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백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는데요.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고 식인까지 했다는 혐의로 처음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경찰이 항소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59년 9월에 처형되었습니다. 시리랏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송크란 니옴센 박사는 시우이의 시신을 연구 목적으로 기증받았습니다. 송크란 박사는 법의학자이기도 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뇌구조가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연구할 목적이었습니다.
박사는 시우이의 신체를 연구하고 난 뒤에 그의 시신을 미이라로 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송크란 박사는 시우이의 미이라를 만들고 나서 시리라 병원의 법의학 박물관에 전시하게 됩니다. 이 법의학 박물관에는 시우이의 미이라 말고도 다른 범죄자들의 시신과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미이라는 식인마라는 문구와 함께 유리로 된 박스 안에 넣어져 보관되었고 2020년까지도 쭉 전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바로 시우이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식인마라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이 시우이가 사실은 범죄자가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그가 경찰에게 자백했던 진술과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시우이의 소행으로 기록했던 사건 중에는 1954년 방콕의 프라나콘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소녀였었는데요. 시우이는 당시 자신이 프라나콘주에 머무르긴 했었지만 사건이 벌어진 곳에는 간 적이 없으며 박티암 사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박티암 사라이에게 찾아가서 시우이의 증언을 사실로 확인했는지는 불명입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내부 장기가 사라졌으며 사라져버린 피해자의 장기들은 전부 시우이가 먹어버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우이가 식인마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경찰의 이런 결과 발표와는 다르게 장기가 일부 사라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발표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결정적으로 시우이는 태국어가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계속 통역사를 옆에 두고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는데요. 문제는 이 통역조차 완벽하지가 못해서 중간에 잘못 전달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에서 조사만 제대로 잘 받으면 중국으로 추방만 시키겠다고 구슬렀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1958년 라용에서 벌어진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었고 혹은 그의 자백에 의해서만 혐의가 인정되었는데요. 게다가 식인을 했다는 증거 또한 없었으며 그가 태국어에 서툴렀다는 사실 또한 감안하면 당시 태국 경찰에서 시우이를 체포한 뒤 비슷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 덮어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또 다른 소문이 하나 전해집니다. 시우이의 범행으로 알려진 7건의 사건 중 5개의 사건은 모두 1954년에 연속적으로 벌어졌는데요. 특히 뿌라쭈압이라는 지역에서만 4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4개의 사건을 벌인 사람으로 시우이가 아닌 다른 남성을 지목했는데요. 이 남성은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영향력이 큰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범행을 전부 덮어버리기 위해서 시우이를 붙잡고 나서는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라용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건 역시도 목격자들의 묘사로만 시우이를 체포하게 되었는데요. 목격담에 따르면 용의자는 깡마르고 머리가 짧고 키가 아주 작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당시 태국에 이주한 중국인들 중에서 이 묘사와 크게 벗어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목격자들이 묘사한 용의자의 모습은 그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범인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점도 그의 누명설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날고기를 먹었다거나 혹은 전쟁 중에 식인을 했다는 등의 보도나 소문 역시도 과장된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무척 컸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리게 되자 법의학 박물관에서는 전시되어 있던 그의 표본에서 식인마라는 단어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범행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람을 박물관에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결국 2020년 7월 23일 왓방 프렉타이 지구에서 때늦은 시우이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례식은 태국에 있는 신문과 방송국을 비롯해 많은 매체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석연찮은 수사의 희생양에서 겨우 벗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 동안 시우이는 범죄자로 인식되었고 그가 벌였다고 믿어졌던 사건의 내용 또한 충격적이었기에 그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또한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괴담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망태 할아버지나 이놈 아저씨가 있다면 태국에서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시우이가 잡아간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겨우 명예를 되찾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시에 연속적으로 벌어졌던 사건들은 도대체 누가 저질렀던 것이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정말 소문처럼 해당 지역의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사건에서 목격된 것처럼 시우이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 역시도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대로 밝히기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태국의 시우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7월 14일에 업로드된 정체불명의 물체와 마주친 세 남자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1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루지아라고도 불렸던 국가 조지아의 어느 숲속에 3명의 남성이 트럭을 끌고 도착합니다. 이들은 이 숲에서 약 50km 정도가 떨어진 리아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남자들이 숲에 온 목적은 바로 땔감으로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 어느덧 저녁 6시가 되었는데요. 땔감용 나무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기에 이들은 결국 하루 정도 야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야영지로 적당한 장소를 찾던 이들의 눈에 희한한 광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땅 위에 놓여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느 물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은빛으로 빛나는 원통형의 물체들이었습니다. 2개가 땅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크기는 겨우 지름이 10cm, 높이는 15cm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생김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숲에는 눈이 내려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들의 주변 반경 약 1m 정도만 눈이 전혀 쌓여 있지 않고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젖은 땅에서는 겨울인데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 남성 중 한 명이 이 물체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물건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왜 이 물체 주변에만 눈이 쌓이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물체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열기로 인해서 주변이 훈훈하게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들은 그 무게가 생각보다 꽤 무거웠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은 많이 늦었고 주변은 어두웠기 때문에 일단 빨리 야영 준비를 서둘러야 했는데요. 어차피 모닥불을 피워야 했지만 이 정체불명의 물체에서 나오는 열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여겼고 세 사람은 이것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크기도 마침 아담한 사이즈였기 때문에 휴대용 난로처럼 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맨손으로 만지기에는 너무 뜨거웠기에 막대기를 이용해 이 신비한 물건을 운반했는데요. 세 남자는 모닥불을 피운 다음 이 물건을 등지고 야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모닥불이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뒤에선 이 물건이 뜨끈하게 열기를 내뿜어주니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무척 유용했습니다. 모닥불과 이 물건들 덕분에 몸을 덮인 이들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잠에 들기 전에 보드카를 마시고 수면을 취하기로 합니다. 보드카를 마신 뒤 각자 자리에 누웠지만 세 남성은 모두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증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지러움과 두통, 현기증을 느꼈는데요. 곧 세 남자는 차례차례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까 마셨던 보드카 때문이 아닐까 했지만 세 남자가 각자 마신 보드카의 양은 겨우 100ml 남짓으로 취기를 느낄 정도기는 했지만 구토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까 먹었던 저녁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세 남성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새벽 내내 구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날 이들은 잠도 못 자고 또 구토를 했던 탓인지 기운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래 가져가기로 했던 땔감의 양보다 절반도 안 되는 나무만을 싣고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무척 없었지만
다행히 구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 힘을 회복하기가 어려웠던 한 남성은 결국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의사는 보드카 때문이란 진단을 내렸고 처방받은 약을 먹은 남성은 금세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뒤에 벌어졌습니다. 세 남성들 중 두 사람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데요. 특히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등의 피부가 벗겨져 나가는 증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곳에서도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자 결국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는 의사의 질문에 이 남성들은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몇 주 전 숲속에 다녀온 뒤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이들은 자신들이 먹었던 음식이나 혹은 보드카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역학조사 결과로는 그날 이들이 먹었던 저녁이나 술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불현듯 한 사람이 숲에서 발견했던 그 물체에 관해 말합니다. 의사가 도대체 그 물체가 뭐였는지 묻자 자신들이 발견했던 알 수 없는 물건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물체이며 크기는 아주 작았지만 무게는 이상하게도 매우 무거웠으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이들이 헛것을 본 것 아니냐며 도대체 지구상에 그런 물건이 어딨냐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묘사를 가진 물건에 대해선 처음 들었기에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어쩌면 이들 중 2명의 등에 나타난 피부질환은 그들이 등지고 있었다고 말했던 그 물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진단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들이 겪고 있던 모든 증상들이 바로 방사능 피폭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메스꺼움, 현기증, 그리고 급격한 기력의 저하, 원인 불명의 구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상, 등뿐만이 아닌 몸에 나타난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비롯해 피부가 붉게 변하다가 벗겨져 나가는 특이한 증상, 이것들은 모두 방사능에 피폭된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신비한 물체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도대체 그 작은 물체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병원에서는 이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조지아의 정부기관에 알렸으며 조지아 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렵게 되자 국제원자력기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파견된 팀원들은 3사람의 증언에 따라 숲의 해당 지역에서 수색을 펼쳤고 결국 이들이 말했던 그 신비한 물체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발견했던 이 물체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물체는 바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던 핵심 장비였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의 부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줄여서 원자력 전지라고도 불리는 장비로서 조금 크기가 작은 원자력 발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사람이 접촉했던 이 은빛 물체는 바로 이 원자력 전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장비로서 내부에는 스트론튬 90이란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론튬 90을 텅스텐이 감싸고 그 바깥으로 여러 겹의 장비와 부품들이 덧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3사람이 발견할 당시에는 겉에 있던 모든 부품들은 전부 사라지고 내부의 스트론튬과 이를 직접적으로 감싸고 있는 텅스텐 프레임 부품만 바깥에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사실상 텅스텐만으로 코팅되어 있는 방사능 물질이 숲에 굴러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위험한 물건이 숲에 있던 것일까요? 이 숲은 조지아의 엔구리 강을 끼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대개의 강들이 그렇듯이 이 엔구리 지역에도 엔구리 댐이란 이름의 댐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 엔구리 댐과 연결하기 위해서 후도니 댐이란 이름의 새로운 댐을 건축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선 중계기들이 건설되었지만 문제는 이 무선 중계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숲속까지 전기를 끌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그냥 직접 전기를 공급할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력 전지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무려 8개의 원자력 전지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지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후도니댐과 엔구리댐의 연결 계획은 중단되었고 자연스럽게 중계기들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계기들은 모두 버려지거나 해체되었고 원자력 전지들 역시도 폐기를 위해 해체되었는데요. 이때 이 장비들을 해체하면서 일부 부품들이 손실되어 버리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1998년과 1999년에 부품들을 찾아 안전하게 수거했지만 나머지 부품들의 위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요. 2001년에 세 남성이 우연히 발견한 부품이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부품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스트론튬 90의 경우 반감기가 약 29년 정도로 무척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의 이 물질이 방출이 되더라도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몇백 년이 걸린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물질이 겨우 텅스텐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세 남자가 직접 접촉했으니 위험도는 높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원자력 전지가 해체된 것이 오래전이었기에 불행 중 다행히도 방사선의 위력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수한 결과 해당 물체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시간당 무려 4.60W의 양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신의 시간당 50W의 방사선이 피폭될 경우 치사율이 50% 이상에 달하는 치명적인 양인 것을 감안하면 이 물체의 방사선 위력도 결코 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폭당한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사람 중 가장 많은 피폭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물체를 등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며 심지어 다음날 트럭에 땔감용 나무를 실을 때에 자신의 잠바 뒤에 이 물체를 줄로 묶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비록 오랜 시간 지니고 다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는 왼쪽 등 위 대부분에 피폭을 당해서 심장을 비롯한 내부 장기가 전부 손상되었고 광범위한 피부 질환들이 생겨났으며 등에는 아주 큰 방사선 궤양이 생겼습니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버나시안 연방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집중 치료와 면역력 저하로 인한 다량의 항생제 투여, 여러 차례의 수술과 피부 이식을 거쳤지만 너무 많은 방사선에 피폭되어 DNA 구조가 망가진 나머지 피부 이식을 받아도 피부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못해서 이식받은 부위가 전부 괴사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폐결핵과 폐혈증에 의해서 사고 893일 후인 2004년 5월 숨지고 말았습니다. 등의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겪던 다른 남성 역시 프랑스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그나마 접촉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앞서 말한 남성처럼 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시 피부 이식 등의 치료를 거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입원하고 결국 완쾌하여 2003년 3월에 무사히 퇴원해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다행히도 증상이 매우 경미해서 2002년 1월에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한편 부품을 찾기 위해 파견된 국제원자력기구 복구팀은 한겨울 숲속에 버려진 작은 부품을 찾기가 워낙 어려워서 눈이 전부 녹은 이후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큰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결국 조사를 계속해 2002년 2월 회수에 성공했다네요. 이 사건은 리아 방사능 피폭 사고라고도 불립니다. 체르노빌 발전소처럼 큰 건물에서 벌어지는 사고도 위험하지만 만약 이 작은 부품이 숲이 아닌 강에 흘러들어가서 강 전체가 오염되고 이 강의 물을 사람들이 마셨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세 남성이 우연히 발견한 정체불명의 물체의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7월 18일에 업로드된 한국의 송유관 절도 사건 영상입니다. 2007년 3월 21일 김천시의 어느 물류창고, 이곳에서 일하던 3명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기름탱크 차량 안에 기름을 가득 싣고 출발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들이 체포당한 혐의는 바로 불법으로 기름, 즉 석유를 절도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3월 초였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는 한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 안에는 울산에서
서울에서 성남까지 이어지는 추풍령과 김천 구간 송유관의 유압이 지속적으로 이상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원인 조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송유관의 유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름이 어딘가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었고, 지속적으로 기름이 빠져나가게 될 경우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환경 문제는 물론에다가 최악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과 송유관 공사 직원들의 조사 결과 실제로 송유관의 유압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위적인 원인, 즉 누군가가 중간에서 송유관의 기름을 빼가고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경찰과 송유관 공사 직원들은 비밀리에 이 인근을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잠복 수사를 벌이던 이들의 눈에 수상한 장소가 한 곳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김천시 봉산면에 위치해 있던 어느 회사의 물류창고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물류창고였지만 어떤 점이 이들의 눈에 띄었던 것일까요? 바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만 되면 창고 안에서 출발하는 어떤 트럭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평소에는 창고 안에 숨겨져 있다가 밤 시간이나 새벽만 되면 나왔는데요. 이 트럭은 평범한 운반용 트럭이 아닌 뒤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큰 기름 탱크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기름 탱크가 부착된 모습이 허술해 보였습니다. 이른바 불법 개조된 트럭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개조된 트럭이 향하는 목적지는 20km 정도가 떨어진 인근 김천시 아포읍의 한 주유소였습니다. 트럭의 뒤를 쫓아간 경찰들은 이곳에서 해당 트럭이 주유소 안에 정차한 다음 호스를 이용해 기름을 내리는 듯한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럭 안에 들어있던 기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었을까요? 며칠 뒤 또다시 인적이 뜸한 밤에 이번에는 해당 물류창고에 사람들이 모인 장면을 경찰들이 포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앞서 불법 개조된 트럭 주변에 모여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창고 안에 설치되어 있던 호스를 기름 탱크에 연결하고 그 안에 가득 채워넣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유소도 아니고 물류창고였던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름을 채워 넣었던 것일까요? 허가받은 곳도 아닌 일반 물류창고에서 호스를 통해 대량의 기름 탱크를 채우는 장면은 당연히 수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며칠 뒤 송유관 공사 직원들과 함께 해당 창고를 급습해 세 남성을 현장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합니다. 이날 체포된 것은 38살의 백모 씨를 비롯한 3명, 진술에 따르면 2명의 공범이 더 있었는데요. 이 2명은 3사람이 체포된 것을 눈치채고 빠르게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범행 수법은 황당하다면 황당하고 대담한 수법이었습니다. 물류창고 안에 있던 기름을 채우는 호스는 땅속으로 바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로 창고 아래에 땅을 파서 인근 100여 미터 정도 근처에 있던 송유관까지 이른바 땅굴을 파내려 갔던 것입니다. 이들 일당은 땅굴을 수월하게 파낼 수 있도록 특수하게 개조한 삽과 곡괭이를 사용했으며 5명이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 7시간 3개월 이상이 걸려 땅굴을 파냈고, 사고 방지를 위해 옆에는 버팀목까지 세웠으며 파낸 흙을 옮기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둔 뒤 마대자루에 담아 밖으로 빼내 보관했습니다. 송유관까지 땅굴을 성공적으로 파낸 이들은 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 호스를 연결했는데요. 이 과정은 무척이나 위험했지만 이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송유관에 구멍을 낸 다음 호스를 연결하고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대자루에 담아 보관한 흙과 모래를 다시 안으로 들여놓고 밖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송유관과 유압호스를 연결했지만 문제는 넘쳐나는 기름을 그대로 다 쓸 수는 없었기에 따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이렇게 훔쳐낸 기름을 저장한 곳은 바로 창고 인근에 위치해 있던 한 주유소였는데요. 이 주유소의 마당에 묻혀 있었던 저유 탱크를 비운 뒤 이곳에 호스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아난 공범 2명의 정체도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공범 중 1명은 바로 이 주유소의 사장이었던 당시 38살의 최혜문이었습니다.
절도범 일당은 처음부터 송유관을 건드릴 생각이었고, 그래서 인근의 주유소와 창고 부지를 매입한 다음 최혜문을 주유소의 사장으로 앉혀 위장 사업을 벌였습니다. 절도범 중 한 명이 주유소의 사장으로 있었으니 속담처럼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는데요. 이렇게 저유 탱크와 송유관을 연결해 놓고 트럭이 자주 주유소를 드나들면 꼬리가 밟힐 수 있기에 이들은 또 다른 호스를 저유 탱크에 하나 더 연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 호스는 물류 창고 쪽으로 빼낸 다음 창고 안에서 들키지 않고 몰래 기름을 채웠던 것인데요. 이들은 하루 2번 기름을 트럭으로 빼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빼돌린 기름의 양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또 다른 주유소를 하나 더 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주유소가 바로 경찰이 트럭을 추적해서 찾아냈던 약 20km 정도가 떨어진 두 번째 주유소였는데요. 이곳에다가 훔쳐낸 기름을 또 따로 보관하면서 전국 주유소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반인에게 소매 가격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송유관을 통해 절도한 기름의 양은 약 200만 리터가 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가로는 거의 30억에 달하는 양이었다는데요. 이것은 전국 주유소에 판매한 양만 포함한 것으로 아마 일반인들에게 소매로 판 양까지 포함되면 그 이익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최 씨와 이들 일당이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벌인 것은 바로 이 범죄를 벌이기 위해 투자한 투자액 때문이었습니다. 주유소 두 곳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돈과 임대 보증금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한 돈은 모두 2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른바 빠른 시간 안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창고 근처에 CCTV를 5대나 달아두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혹시 모를 경찰이나 송유관 공사의 단속을 막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유압관리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결국 이들의 범행이 들통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절도범 일당은 같은 동네의 선후배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류 절도 범행을 모의하면서 취득한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보관할 것인지, 또 만약에 범행이 들통나게 된다면 누가 총대를 메고 감옥에 갈 것인지까지 전부 사전에 결정을 해놨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공범 2명은 도주해버렸으니 이들의 사전 계획도 전부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달아난 공범 2명의 검거 소식이 아직까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범 2명 중 주유소의 사장으로 위장했던 최혜문은 2007년 특명 공개수배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의 공개수배가 되었지만 검거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2차례 중요 지명 피의자 수배 전단에 올랐으나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현재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벌어진 근처의 시기였던 2006년에도 해당 지역의 인근에서 송유관 절도가 벌어지는 등 유사한 범죄 사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송유관 절도가 특히 문제가 큰 이유는 바로 뚫린 관을 통해 기름이 유출되어 환경오염 및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점과 구멍을 뚫으며 생길 수 있는 폭발사고 때문입니다. 실제로 송유관 절도를 하려 관에 구멍을 뚫다가 유증기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던 도중 스파크가 발생해서 그 부근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 역시도 그런 사례들 중 하나로 송유관에 구멍을 내다가 불이 붙어서 불기둥이 무려 15m나 솟구쳤던 대형 사고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원유를 훔치려던 도둑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내자 구멍에서 기름이 강한 압력으로 쏟아져 나왔고, 몰려든 주민들이 기름을 담던 도중 폭발이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절도범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오염된 곳을 복구시키는 데에만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하니 범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유관을 절도하는 비슷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송유관 공사 측에서도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수시로 관의 압력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걸 시도했다가는 바로 적발된다고 합니다. 2007년에 벌어진 송유관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번째 영상은 7월 21일에 업로드된 다크 로스트 미디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는 로스트 미디어에 관한 영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영상, 사진, 음악, 그림 등의 미디어들입니다. 대개는 보관이 허술해서 혹은 실수로 분실되는 바람에 영영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로스트 미디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나 끔찍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미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크 로스트 미디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로널드 브라운과 조이 정션. 조이 정션이란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방영되었던 어린이용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상의 마을 조이 정션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보안관과 마을 주민들이 등장하고 여러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동용 프로그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990년대까지도 제작이 진행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 보안관을 비롯해 여러 마을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등장합니다. 이들 중 가장 개성이 특이한 캐릭터는 바로 론이란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론이 다른 주민들과 구분되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그가 인형 친구인 마티와 함께 나오는 복화술사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이 론 역할을 맡았던 배우 로널드 브라운이 자택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바로 그가 어떤 남성과 인터넷을 통해 나눴던 채팅의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당연히 로널드와 채팅을 했던 상대 남성 역시도 비슷한 시기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로널드 브라운과 함께 체포된 남성은 마이클 아넷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인터넷 채팅으로 나눴던 주된 관심사는 거의 다 아동과 미성년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심지어 마이클에게 범죄 계획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자신이 살던 지역 근처의 미성년자들을 들키지 않게 납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로널드는 2020년 6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그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조이 정션은 미성년자, 그것도 아동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 범죄자가 아동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불미스러운 사실 때문에 재방영이 금지되고 다른 매체로의 발매도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영상들이 발견되어 인터넷에 업로드되기도 했지만 전체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 하네요.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여기자의 죽음. 크리스틴 처벅은 플로리다주의 방송 기자였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방송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1966년부터 방송국에 취업해 경력을 쌓았고 잠시 방송국 일을 떠나 다른 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 방송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틴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방송국 동료 한 명을 짝사랑해서 그의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표현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고백은 하지 못했고 결국 그가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전해집니다. 크리스틴은 1974년 당시 한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선코스트 다이제스트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7월 15일 아침 그녀는 인사말을 건넨 다음 정해진 대로 게스트를 부르는 대신에 갑자기 웬 종이를 꺼내서 뉴스를 보도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녀의 돌발 행동에 제작진과 게스트마저 당황했는데요. 약 8분간 자신이 가져온 기사를 읽던 크리스틴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에게 유혈이 낭자하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띠고 오늘 최초로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로 죽음을 보도하는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권총을 꺼낸 후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으며 충격을 받은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방송
방송국에 전화해 진짜인지 혹은 연출인지 묻기도 했는데요. 끔찍하게도 이 모든 것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 영상을 녹화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의 유가족은 이 영상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합의를 거친 뒤 영상을 전부 파기해버렸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찾지 못한 영상들이 남아 있었는지 2016년에는 2개의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녀의 마지막이 녹화된 이 생중계 영상은 아마도 공개될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나루미 키요시 고문 테이프. 1978년 7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일본 교토에 위치해 있던 나이트클럽 베라미, 이곳에서 2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가게 안에는 50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었고 갑자기 들려온 2발의 총성 때문에 클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격을 당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를 이끌고 있던 다오카 카즈오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 그는 부하들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어떤 영화의 제작에 관해서 의논을 마친 뒤 뒤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2발의 총알 중 1발이 그의 목을 관통했지만 그는 운 좋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에서는 두목을 저격한 일을 수소문했고 나루미 키요시라는 남성이 범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루미 키요시는 1952년 출생으로 사건 당시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였으며 대일본 정의단이란 이름의 협회 소속으로 밝혀지는데요. 이 대일본 정의단은 이름만 그럴듯한 또 다른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나루미 키요시가 다오카를 저격했던 것은 3년 전부터 벌어지던 조직 간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직 간의 전쟁에서 나루미 키요시가 소속되어 있던 대일본 정의단의 두목 요시타 요시히로가 숨지자 나루미는 즉시 야마구치 구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결심하고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루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신문에 야마구치 구미를 조롱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게 되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전국적으로 퍼진 거대 조직이었기에 당장 나루미 키요시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던 대일본 정의단 조직원들도 나루미가 잡히기 전까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해 9월 17일 고베시의 지이호우지란 절 부근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어느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사체는 잠옷만을 입은 상태였고 반쯤 백골화가 진행되어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워 보였지만 사체의 등에 남아있던 문신의 흔적을 통해서 이것이 나루미 키요시의 시신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시신의 상태가 무척이나 참혹했다고 합니다. 숨지기 전 날카로운 것에 찔린 흔적이 여러 개 있었으며 이가 모두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 모든 손톱도 빠져나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숨지기 전 분명 고문을 당한 듯한 정황이었는데요. 대일본 정의단의 조직원 3명이 자신들이 한 짓이라며 경찰에 자수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따르면 이른바 나루미 키요시 테이프가 야마구치 구미에 보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나루미 키요시를 고문하고 숨지게 만든 조직원들이 야마구치 구미에 그를 해치웠다는 증거품으로 보낸 것이며 나루미 키요시가 숨지기 전까지 그를 고문하는 모습이 전부 녹화되어 영상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녹화된 영상은 다오카 카즈오와 간부 몇 명이 시청한 뒤 그대로 폐기되어 영영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고문 내용을 녹화한 테이프가 존재하기는 했는지 그 존재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야쿠자들의 잔혹함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어쩌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영상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어느 코미디언의 추락. 빌 코스비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입니다. 명예의 전당 거리에도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 정도로 꽤 유명한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가 출연했던 시트콤 코스비 쇼는 1988년 한국에서도 코스비 가족 만세란 제목으로 방영되어 1992년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방송 활동을 하며 쌓은 명성도 꽤 높은 편이었고 인간적인 면도 훌륭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이나 혹은 운동선수들에게서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주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2014년 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빌 코스비의 77번째 생일을 맞이해 기획한 이것은 빌 코스비 77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가 많은 관중들 앞에서 벌이는 스탠드업 코미디이자 빌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등이 담긴 쇼였다고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꽤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녹화를 그의 생일인 2014년 7월 12일에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재즈 센터에서 촬영되었고, 이렇게 녹화된 프로그램은 추수감사절 이후인 2014년 11월 28일에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프로그램 공개 열흘 전인 11월 18일 유명 모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제니스 디킨슨이 빌 코스비의 범죄를 폭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처음 빌 코스비의 성추문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것은 한니발 버레스라는 이름의 코미디언이었는데요. 그의 공개적인 고발이 이어진 후에 제니스 디킨슨이 용기를 내어 빌의 범죄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녀의 폭로에 따르면 모델과 배우로 활동하던 당시 코스비 가족 만세 시트콤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조율을 하던 중 빌 코스비가 건네준 와인을 한 잔 마신 뒤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20시간 이상 기절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빌의 체액이 묻어 있었으며 이에 관해 따지려고 하던 그녀에게 빌 코스비와 그의 회사가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후 뉴욕 매거진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엄청난 수의 피해자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실명을 밝힌 피해자만 35명이었고 익명의 피해자까지 합치면 50명이 넘어가는 수였습니다. 물론 빌 코스비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정했지만 그는 2005년에도 이미 어느 여성 농구 코치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로서 무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빌 코스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법의 심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빌의 단독 주연 프로그램 공개 열흘 전에 이런 큰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 자체가 엎어져 버릴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결국 2015년 7월 넷플릭스의 컨텐츠 책임자였던 테드 서렌도스는 이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해 완전히 취소시켰습니다. 녹화 당시 실제로 참여했던 관객들이나 촬영분을 가지고 있는 제작진들이 아닌 이상 이 쇼를 기억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 보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외에도 많은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미디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야만 했던, 잊혀져야만 하는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째 영상은 7월 25일에 업로드된 미국판 5대양 헤븐즈 게이트 사건입니다. Hi, Devotee. Look at the camera. You look great. Okay, now let's go to Alodi. There's Alodi.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부 집단 변사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헤븐즈 게이트라는 이름의 어느 사이비 종교 단체 신도들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이 종교단체의 교주였던 마샬 애플 화이트라는 남자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샬 애플 화이트는 1931년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다가 뒤늦게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이후에는 뮤지컬 연극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무렵 그는 결혼해서 2 자녀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고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 재직하던 중 마샬은 한 남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자신의 부모에게서도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갈 곳이 없던 그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려 운영했지만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때 마샬의 아버지도 눈을 감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겹쳐서 마샬은 모든 것을 관두고 여기저기 떠돌게 됩니다. 그런 그가 보니 네틀즈를 만난 것은 1972년이었습니다. 보니는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종교 그리고 예언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샬과 보니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으며 대부분의 이야기는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들, 특히 종교적인 것에 관련한 이야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관점은 보편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마샬과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중요한 영적 사명과 더불어서 인간들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샬 역시도 그녀의 이런 말에 감화됐던 듯합니다. 두 사람은 곧 금방 긴밀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본인은 원래 가정이 있는 여성이었지만 마샬과의 교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샬의 설명에 따르면 오직 영적 교류만 나눈 사이며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와 그녀는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내다가 빌린 차를 반납하지 않고 절도한 혐의로 인해 세인트루이스에서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징역을 사는 동안 마샬의 종교적 관점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인간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자들, 즉 천국에서 보내진 이들이며 이 천국은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음 단계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도우미로서 지구에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생각한 다음 단계로 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껍데기일 뿐이며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영혼만이 외계인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UFO를 타고서 다음 단계로 영혼을 이동시켜주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 자체는 여타 종교에서도 말하는 바이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외계인과 UFO가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아주 특이해 보이는 관점이었습니다. 특히 육신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해석에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 역시 언제든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가 극단적인 선택을 금지하는 것에 비춰보면 아주 이질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1975년 4월 마샬과 보니 네틀즈는 캘리포니아로 갔고 그곳에서 여러 소규모 종교단체들의 광고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광고에 응답한 단체에 초청되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홍보를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20명 정도의 사람이 신도가 되었고 9월에도 30명 정도의 신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까지 이들 종교의 이름은 헤븐즈 게이트가 아니고 휴먼 인더비주얼 메타모포시스라는 인간 개별 변형이란 뜻의 추상적인 이름이었습니다. 1980년까지 이들은 약 80명 정도의 신도를 보유했고 신도들은 각자 살던 자신의 집과 가정을 버렸으며 마샬과 보니가 마련한 공동 주거지에서 생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생활 규칙이 정해졌고 신도들은 서로가 규칙을 지키는지 감시했으며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두 지도자들에 의해서 퇴거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신도들 중에는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요. 이는 이들의 교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UFO에 탑승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차량 정비 지식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그는 신도들의 이름도 통제했습니다. 단체 내에서 활동할 때는 본명 대신에 규칙대로 정해진 특별한 이름을 쓰도록 했는데요. 이름의 끝부분이 알파벳 ODY로 끝나도록 하는 특정한 규칙으로 만든 가명을 쓰도록 통일시켰습니다. 완전히 문법에도 어긋나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신도들의 생활 영역부터 입는 옷과 머리 스타일, 이름까지 통제할 정도로 폐쇄적이었으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즉시 자신이 다른 회원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들을 컨트롤했습니다. 신도들 중에는 전직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지역 방송국의 리포터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바로 이 남자 토마스 니콜스일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신도로 활동했던 그는 한 유명 여배우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여배우는 니셸 니콜스라는 배우이며 미국의 유명 시리즈인 스타트랙에 출연했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며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스타트랙 시리즈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외계인 캐릭터들도 등장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동생 토마스의 헤븐즈 게이트 가입은 꽤 기묘하면서도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1985년 보니 네틀즈가 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마샬 애플 화이트는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던 이야기인 캐틀 뮤틸레이션이나 외계인 납치 등이 이슈가 되자 오히려 더 결속력이 강해졌다고도 전해집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회원수가 더욱 줄어들어서 남은 신도는 26명 남짓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그의 신념은 더욱 변해서 영혼만이 외계인의 선택을 받아 승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파합니다. 이때부터 이 종교의 이름은 헤븐즈 게이트로 변경됩니다. 1996년 후반에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느 큰 저택을 임대해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이 당시 지구를 떠나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고 책을 발매하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며 활동 영역을 넓혔는데요. 이를 보고 떠나갔던 신도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고 또 활발히 활동한 이유는 바로 곧 구원의 때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혜성이 지구를 지나간다는 뉴스가 이들이 말하던 지구 멸망의 전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지구 근처에 가까이 온다던 혜성은 바로 헤일밥 혜성이었는데요. 마샬은 이 혜성과 함께 외계인이 지구로 올 것이며 죽은 보니 네틀즈가 동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전파합니다. 1997년 3월 26일 익명의 제보 전화가 샌디에이고 카운티 911에 걸려오게 됩니다. 신고 내용은 바로 집단 변사에 관한 것이었고 즉시 보안관국에서 한 저택으로 출동합니다. 바로 헤븐즈 게이트 신도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보안관과 경찰들이 저택 안에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냄새가 이들의 코를 덮쳤는데요. 바로 시신이 부패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저택 안에서 경찰들은 모두 39구의 시신을 찾아냈고 최종적으로 모두가 사망했음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독극물을 섭취해 숨졌는데요.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 먹은 다음 다량의 보드카를 마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사나흘 전에 숨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따뜻한 날씨 때문에 부패가 가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39명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은 채로 숨져 있었는데요. 전부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특히 셔츠에는 특이한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헤븐즈 게이트 어웨이 팀이라 적힌 패치가 붙어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UFO에 탑승할 때 서로가 같은 신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각자의 주머니에서 $5 75센트가 발견되었는데요. 전 헤븐즈 게이트 신도들에게 문의한 결과 $5는 이른바 방랑자 비용을 위한 것이며 UFO를 통해 다른 세계로 이주할 때 필요한 입장료였고 75센트는 다른 세계에 도착한 신도들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잔돈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집단 변사는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세 그룹으로 신도들을 나눴으며 먼저 죽은 사람들이 확인되면 이들을 가지런히 눕힌 뒤 얼굴과 몸 위에 보라색 천을 덮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교주인 마샬은 가장 마지막에 죽은 3명 중 1명이었으며 마샬이 먼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두 사람도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또 다른 놀라운 점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교주 마샬 애플 화이트를 포함한 남성 신도 8명이 물리적으로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 즉 외과적 거세를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처음에는 신도들 중 간호사 출신이었던 사람에게서 무허가로 수술을 받다가 한 명이 거의 숨질 뻔했고, 결국 멕시코의 한 병원을 찾아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븐즈 게이트의 집단 변사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1970년대 가이아나의 신도들을 이끌던 짐 존스가 벌인 존스타운 변사 사건과도 겹쳐 보이는 대량으로 벌어진 변사였기에 그 충격이 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 남아 있었던 또 다른 헤븐즈 게이트 신도들 역시도 자신들의 집에서 각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밝혀지며 여러 가지로 그 여파가 넓게 퍼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마샬 애플 화이트와 헤븐즈 게이트는 사이비 종교 세뇌의 대명사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마샬 애플 화이트가 신도를 조종한 방식들 역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석되고 연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던 5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해당 사건 역시도 사이비 종교가 연관되어 있었으며, 교주에게 선택받은 신도들만이 따로 숨어 생활하다가 결국 모두가 숨지게 되었던 사건인데요. 무척이나 기괴하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헤븐즈 게이트 신도들은 마지막에 영상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과연 이들은 마지막에 정말로 UFO에 탑승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죽은 신도들의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다른 세계의 공중전화로부터 걸려온 고인들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90년대에 벌어진 헤븐즈 게이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7월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날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고 8월 한 달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